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나무가 아니겠나 해서 강원대학교 임학과를 갔고요. 평생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숲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우기로 우리는 너무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부존자원이 없고 아주 농사짓기도 힘들고 좋지 않은 환경에 우리가 태어났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너무나 가난했고요. 저는 어느 정도 가난했냐 하면은 지금 뭐 최빈국 거기보다도 더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미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못 먹어서 미치는 거 아세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 내 친구들도 춘천 살던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반년 동안 밥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감자를 심었잖아요.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가 아예 그 밤톨만 할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밭고랑 밑을 파갖고 감자를 떼어내요. 정말 밤톨만한 감자를 떼어내가지고 그걸 쪄먹고 옥수수도 농사를 져서 이게 완전히 다 여물어야 되는데 여물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옥수수를 여물기 전에 따요. 그 옥수수가 이게 물집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맺혀만 있지 따지질 않아. 터지지. 그러니까 칼로 그걸 삐져요. 칼로. 그래갖고 그걸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장국을 큰 무쇠솥에다가 장을 풀어서 끓이다가 그 위에 이제 주걱에다가 그 뻘쭉한 그 뭐라 그래 믹스를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툭툭툭 떠놓으면은 그 덩어리가 져서 그걸 프릭이라고 해서 먹고 그런 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밥이라는 걸 먹어보지 못하고 그러다 나니까 한창 자라는 아이가 영양실조죠. 미쳐버린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홍천까지 그때는 뭐 차도 없고 그런데 뭐 30리를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제가 미쳐 있을 때 생각이 다 나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를 업고 나가는데 작은아버지를 막 내가 개새끼라고 욕을 막 했어. 그리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때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이 여자 차장인데 한참 가다가 어느 이제 정류소 섰겠죠. 어느 사람을 태우려고. 근데 거기에 우리 고모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고모가 아닌데 그 사람이 우리 고모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모를 너무 좋아했어. 그 고모가 반가워서 우리 고모 태워갖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 차장이 그 고모를 안 태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장한테 달려 들어가고 내가 막 차장 팔을 막 깨물고 막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랬던 게 다 기억이 나. 미쳐 있었어요. 홍천 나가서 홍천에 처음 촌놈이 나갔는데 아스팔트 길을 처음 본 거야. 포장된. 야, 우리 집 안방보다도 훨씬 깨끗한 거야, 길바닥이. 그래, 그 충격이 대단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영양제 먹고 뭐 병원에 며칠 다니니까 깨났죠. 깨났는데 미쳤을 때는 걸었는데 깨나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갖고 겨우 엎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를 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2011년부터는 몽골의 코이카 자문관으로 파견돼 가갖고 고비 사막에 나무를 심어줬죠. 또 산림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나 뭐 벵글라데시 사방에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가 보면은 우리 어릴 때보다는 그 사람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늘 산 숲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곳이 최고 아름답고 최고 보물 같은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부존자원, 석유, 황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숲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숲이 다른 나라 숲과 뭐가 다른지 이게 탁탁 보이는 거야. 정말 우리 조상들이 기막힌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 타고 뭐 만주벌판서부터 우리 그 아시아 북부 지역을 다 누비던 사람들이 나중에 짐을 푸른 한반도가 왜 여기다 짐을 풀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순서는 이제 일반적인 숲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지 않는 땅, 그다음에 장마, 그다음에 이제 잣나무 총살모 얘기를 하고 숲 체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얘기할 때 숲이라고 하면은 그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을 얘기하잖아요. 왜 나무가 중심이 되냐 하면은요, 환경에 있어서 나무가 가장 주축이 됩니다. 식물이 생산자잖아요, 생태계에서. 근데 그 생산자 중에서 나무는 고등식물이라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고 생산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잎사귀 양이 나무 한 대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한 그런 그 음식이 되는 거야. 푸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 갖고 그걸로 모든 생명들을 키워냅니다.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환경의 중심이고요, 숲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생태계라는 말은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무기물들, 땅, 물 같은 무기물들 이걸 다 합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구성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갖고 부르죠. 우리가 지금 생태윤리란 말까지 써요. 제가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자연을 착취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모든 문화가 인간 중심이었어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유리하다 하면 뭐 가차없이 다른 생명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 그냥 뭐라래 우리 인간에게 필요로 하면은 뭐 키우고 필요 없으면 죽이고 그러면서 뭐 수백만 종의 생물 종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환경이 망가져갖고 그게 오히려 우리 인간을 역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바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우리 숲에는 뭐 재선충병, 소나무 잣나무 재선충병 무섭죠. 그것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방법이 없는 코로나19 비슷한 그런 현상이죠. 나무들한테는. 참나무 시드름병이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데, 참나무가 우리 이 한반도 여기에 중심인 나무인데 그 나무가 죽어가요. 근데 그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재선충병이랑 똑같은 병이에요. 선충 때문에 나무가 죽거든요. 근데 선충이 그렇게 많은 거는 그 선충에 천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적 얘기하죠. 우리 산에 가면 요즘 최고 많이 잡는 게 멧돼지죠. 멧돼지 고라니. 멧돼지 고라니 천적이 뭘까요? 늑대라든가 호랑이, 곰 이런 것들이잖아요. 걔네들이 하나도 없잖아. 한 마리도 없어 우리나라 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보호한다고 고라니를 치료해서 산으로 올려보내는데 그건 바보짓이에요. 고라니는요,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잡아야 돼요. 멧돼지도 90% 이상 잡아야 돼요. 천적이 없어서 걔네들이 우리 숲을 지금 망치고 있는데 환경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어. 우리 숲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고라니 한 마리가 뜯어먹는 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산나물이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죠. 제가 아주 늘 가는 산 속에 그 참나물서부터 아주 좋은 나물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흑염소 한 마리가 방목하다가 이제 어떻게 뛰쳐나가갖고 거기서 살았는데 순식간에 거기 있는 좋은 산나물들이 싹 사라져요. 그 정도로 동물 한 마리, 초식동물 한 마리가 먹는 그 양이 엄청난데 우리 숲 속에 아주 소중한 그런 식물 자원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멧돼지가 땅을 파죠. 이게 땅 속에 사는 소동물과 미생물들한테는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숲을 보호하고 있는 그 장치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낙엽이 떨어지죠 가을에. 그 낙엽이 떨어져서 펄렁펄렁 날아다니다가 눈 일켜서 땅을 덮어요. 눈이 오면은 그 구부러졌던 낙엽이 납작하게 눌려져요. 그래갖고 땅을 착착착착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버섯균 같은 것들이 미생물들이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균사를 뻗치면서 바느질을 다 해줘. 그래서 그 멀칭을 하는데 숲 그 표면을 그게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은 이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고라니하고 멧돼지예요. 그래서 고라니 멧돼지는 열심히 잡아도 우리가 아무리 잡아도 호랑이나 늑대들처럼 그렇게 밀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라니를 치료해서 산으로 올려보내는 거는 정말 바보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태계가 지금 너무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자체,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문화를 생태 중심의 문화로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펼치냐면 우리가 농업을 할 때도 우리가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를 2,000평, 3,000평 옥수수만 쫙 심고 콩을 심어도 콩을 뭐 몇천 평씩 심잖아요. 감자를 심어도 몇천 평 감자만 쫙 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산에 나무를 심어도
낙엽송을 쫙 심고 잣나무를 쫙 심어요. 몇만 평을 잣나무 낙엽송을 쫙 심어놓고 나머지 나무들 다 죽여버려요. 이거는 생태계로 따졌을 때는 대량 학살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작물을 심는 걸 모노컬처럴이죠. 그 모노컬처가 우리 생태계를 다 망치는 거예요. 제가 춘천시 도시숲협의체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공무원들이 퇴계동 쪽에 있는 회화나무를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를까요? 회화나무 그 좋은 나무가 그 가로수로 심어갖고 지금 한 20cm 이렇게 직경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가로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 그거 보고 참 너무 멋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진딧물이 많이 껴서. 진딧물이 사진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콩과 식물이니까 그냥 진딧물이 보글보글한데 진딧물을 뭐가 잡죠? 진딧물 천적이 뭘까요? 네, 딱장벌레예요. 딱장벌레인데 딱장벌레가 도시에 어디 살릴 수 있어요? 열심히 약치고 뭐 모기도 못 살게 하고 다 하니까 딱장벌레가 없는 거예요. 천적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상한 끈끈이가 떨어지고 그냥 이 진딧물이 어떤 데 떨어져 갖고 머리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기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 잘라낸다고 그래요. 지금 잘라낼 거예요. 근데 진딧물을 죽일 수 있는 딱장벌레를 어떻게 하면은 거기다 퍼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연환경연구원에 가보면 나비를 키우느냐고 그 큰 이제 도움식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놨는데 그 안 속에다가 호랑나비를 키우려면은 산초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물하고 곤충하고 아주 그냥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곤충학자는요 거의 90%가 식물학자예요. 곤충을 하는 사람이 식물 모르면 곤충을 못해요. 그래서 호랑나비를 키우려니까 산초나무를 심어야 돼. 산초나무나 황벽나무나. 근데 그걸 산초나무를 키울 줄 모르면 호랑나비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곤충학자가 식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산초나무랑 심었는데 그냥 거기에 진딧물이 잔뜩 끼는 거야. 근데 거기다 농약을 치면은 얘네 애벌레가 다 죽잖아요. 호랑나비 애벌레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약을 못 치겠고 어떻게 진딧물을 잡아? 손으로 다 일일이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딱장벌레를 사다가 놓아요. 한 마리에 뭐 300원인가 500원인가 주고. 그런데 제가 동북이목대에 가갖고 그 천연님 잣나무 숲을 갔을 때요. 그 잣나무 숲 속에 펜션 같은 큰 숙박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숙박 시설에 가을 잤다고 그럴 때 거기 들어가 보면은 그 딱정벌레가 얼마나 날아드는지 딱정벌레 못 들어오게 비닐을 쳐놨어. 근데 거길 들여다봤더니 방 안에 구석에는 한 30cm 쌓여 있어요. 눈처럼 딱정벌레들이. 가운데는 뭐 한 10cm 이렇게 두께로. 어마어마하게 그 잣나무 천연님의 딱정벌레가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게 원래 숲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서 본 이유가 우리 숲은 다 망가졌어. 어떤 모습이 본래 모습인지 몰라. 근데 중국에 가서 그 천연님을 가보면은 거긴 사람 손이 안 간 곳이니까 자연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을 안 댔던 숲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러 간 거죠. 근데 총설모는 아주 희귀해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잣나무 청설모가 많아갖고 잣나무 어디다 심어놓으면 잣나무가 저절로 커져요. 청설모가 갖다 심으니까. 근데 거기는 청설모가 많지 않아서 잣나무가 잘 안 퍼져. 그런 특징이 있었고 딱정벌레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숲속에 맹금류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맹금류가 더 많아야 돼요. 맹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맹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람이 맹수 역할을 해줘야죠.
근데 어쨌든 그 딱정벌레가 그렇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춘천시에다가 우리가 비오톱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 완충지대를 중간중간에 만들어야 된다. 우리 춘천시에도. 그러지 않으면 어떤 나무를 심어도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숲의 모습이 이렇게 뭐 여기는 독일, 여기는 한국, 여기는 몽골. 이 얼굴을 왜 이렇게 흉측하게 여기다 놓냐면 우리 산의 모습은 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진 피부와 같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망가졌어요. 본래 모습이 어떤지 몰라. 여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여길 보고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숲에 우리 여기 나무가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해 왔다면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숲이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어딜 가도 원시숲은 없더라고요. 여기는 미국 그 캘리포니아주 북부, 이게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직경이 7m까지 크고 키가 115m 이상까지 커요. 115m.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 가운데 구멍을 뚫고 이렇게 자동차가 통과하게 드라이브 스루에서 이렇게 관광지마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나무가 커요. 근데 이 나무, 이런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숲이 원시숲, 아주 그 사람 손 안 탄 숲인 줄 알았어. 근데 한 200년을 미국 사람들이 연구해 봤더니 거기는 인디언들의 인공 불에 의해서 이 숲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숲이, 요게 사람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이런 숲도 이게 천연님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 숲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꽃이 많이 만발해 있어요. 이게 무슨 꽃이죠? 차별? 네? 무슨 꽃? 철쭉 같은데? 그래도 철쭉이라고 말하셨으니까 굉장히 같은 과니까 이게 만병초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화려하죠. 이거 한 다발 크기가 커다란 그 뭐랄까 냉면 대접보다도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꽃이 화려해요. 근데 이상하게 나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서로 빽빽하게 붙어서 사느냐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나무가 여기 큰 나무가 있으면 이 그늘을 져서 옆에 다른 나무가 못 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붙어 살아. 뿌리는 뿌리대로 붙고 꼭대기 위에 가지는 가지대로 붙어요. 가지가 서로 닿잖아요. 그럼 서로 붙어요. 그래갖고 양분을 나눠. 그래서 서로 붙어 있으니까 110m까지 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울타리 치듯이 양쪽에 붙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요. 얘네가 115m, 최고 큰 나무가 115m가 넘거든요. 근데 한 80m 정도에서 나무가 부러졌어요. 왜 부러지냐면 여기가 다 이 레드우드가 크는 그런 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태평양 연안에 다 바닷가 주변에 다. 그래서 바닷가 옆에서 어떤 그 뭐랄까 습기, 이게 많은 걸 이 공기 중에서 습기를 빨아들이는데 물 필요량의 30%를 공기에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그래서 습도가 있는 곳에 살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이언트 세콰이어하고 요 세콰이어 두 가지가 미국에 있는 키 큰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세콰이어는 중국에서 발견된 내륙 지방에서 자라는 난장이 세콰이어예요. 그 미국에 자라는 나무들은 키가 커요. 근데 메타 세콰이어는 해안 지방에 아니라도 살 수 있는 내륙 지방용 세콰이어인데
키가 작다 그래서 난쟁이 세콰이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나무들은 하여튼 다 자기네들끼리 달라붙어서 그 어깨 동무하고 살아요. 근데 80m 정도에서 바닷바람이 돌풍이 불어서 부러졌어. 부러졌는데 워낙에 나무가 직경이 크니까 가운데가 움푹 파였는데 웅덩이 형태로 가운데가 우묵해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 돌풍이 불면서 바닷물이 이렇게 용오름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와서 쳐서 거기에 새우가 바닷물에 딸려 들어와서 그 나무 꼭대기 웅덩이에 바닷새우가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비가 자주 오는데 비가 오면은 약간 싱거워지고 그 다음에 좀 쫄면 더 차가워지고 이런 환경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떤 애는 아주 가물어갖고 물이 거의 말라버려. 그러니까 얘네가 습기를 찾아서 적응을 하기 시작한 게 나무 껍질 사이로 들어가요. 근데 이 레드우드라는 세콰이어는 나무 껍질 두께만 30cm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갖고 새우가 나무에 사는 새우가 생긴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근데 흠볼트 대학의 임학과 교수가 우리가 달나라 갈 때까지도 그 레드우드 꼭대기 못 올라갔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 나무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그 올라가는 기술을 개발해 갖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하고 같이 해서 세계에서 최고 키 큰 나무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걸 사진 찍고 거기 그 나무가 아니라 다른 이런 조사를 하다가 한 군데 가니까 나무 꼭대기에 웅덩이가 있는 거야. 거기에서 그냥 완전 대박이 났어요. 새우가 살지, 맹꽁이가 살지, 개구리가 살지, 한번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난이 있지. 완전 대박이 나서 그 사람 뭐 그냥 완전히 보물을 찾았죠. 그래서 흠볼트 대학에 가면요, 그 책방 서점에 가면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중에서 그 레드우드 찾아서 사진 찍은 그게 이렇게 박스로 쌓여 있어요. 그걸 홍보하느냐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달나라 갈 때까지 몰랐던 그런 세계가 나무 꼭대기에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걔네가 나무 꼭대기에 있었기에 여태까지 보존이 된 거죠. 밑에 있었더라면 뭐 어떻게 했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한 그 나무 꼭대기에서 피신해갖고 희귀종들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 흙을 잡아줘요. 그리고 우리 숲이 있으면 나무가 꼭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사지가 많잖아요. 산이 경사지가 많은데 얘네 나무 뿌리들이 그 표면을 다 붙잡아 놓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껍질이 30cm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고요. 요게 한 칸이 100년이야. 한 칸이 100년. 여기는 몽골. 한 번도 여기는 사람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몽골에는 사람이 흔적을 남기지 못한 땅이 무지개 많습니다. 여기 제가 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주유소가 없어. 그래서 말통 있죠. 큰 플라스틱 말통에다가 3개를 이제 경유를 뒤에다 싣고 그러고 가요.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걸 붓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무도 한 대 없고 풀만 있는 그런 땅들도 많이 있더라 이거죠. 여기는 몽골의 헝거릴스라는 모래 언덕이에요. 뒤에 또 한 번 나올 건데 여기는 이제 이게 절벽처럼 돼 있는 데고 여기는 무슨 달나라 같아요. 나무도 풀도 하나도 없어. 화성 같아. 그리고 고비 사막. 여기는 이렇게 다 죽은 나무들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게다가 비를 한번 맞으면 한 열흘 뒤에 새파랗게 싹이 나요. 그래갖고 그게 그때 맞은 비, 한 번 맞은 비,
그걸 잘 몸에다 저장해 놓고 광합성을 하면서 조금 자라요. 그랬다가 비가 안 오니까 나중에 그걸 다 송하고 나면 딱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어. 그래서 또 이 모양이 돼갖고 1년 기다리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그리고 얘네들은 낮 시간에는 호흡도 안 해요. 낮 시간에 호흡을 하면 자기 몸속에 있는 수분을 뺏기니까 밤에, 그래도 습도가 높은 밤에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내 몸 안에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낮에는 광합성을 하면서 그때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방 안에 선인장 종류들 다 그렇거든요. 그런 식물들 방 안에다 놓고 키울 때 그런 선인장 종류가 있으면은 야간에 다른 식물들은 야간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걔네들도 산소를 좀 소비해요. 근데 이런 그 선인장류는 거꾸로 야간에 산소를 내놓죠. 이거는 거기 있는 그 토레 포플러라는 포플러 나무예요. 포플러 나무인데 이거는 600년인가 800년 됐다고 주장하는 나무인데 이 사막에 이렇게 유일하게 덩치 큰 나무로 크는 나무예요. 사막에 있는 나무는 아까처럼 다 이렇게 작은 관목처럼 생겼는데 이 나무는 이렇게 큰 아주 덩치가 큰 나무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에 소금이 생겨요. 몽골 땅은 다 옛날에 바닥이었대요. 그래서 소금기가 많아. 근데 비가 작게 오니까 강이 없어. 그래서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5mm가 비가 와도 장마가 져요. 5mm만 와도. 그러니까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고 꼭대기에서 다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5mm가 와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한 군데 그냥 물이 막 고여요. 근데 그렇게 물이 고였다가 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웅덩이처럼 고여있다가 그게 증발되고 말아요. 그럼 거기 있는 소금기가 계속해서 소금기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에 가서 마른 바닥을 가서 밟아보면은 소금이 그냥 바적바적 그 얼음 것처럼 결정체가 돼 있어요. 맛을 보면 완전한 소금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나무가 잘 자라요. 그래서 소금 위에서 자라는 나무니까 이 수액이 다 짜고요. 보통 짜고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가지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면 거기에 소금이 줄줄줄 달려요. 네. 근데 그 소금이 고혈압의 특효약이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건 이 나무는 여기 종자를 받으러 갔어요. 이걸 우리 산림청에서 7년 동안 이 나무를 양묘를 해봐갖고 몽골에다가 보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갖고 제가 그때 간 거예요. 그래서 종자를 받으러 갔는데 이틀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종자를 그 다와 실험 박사가 탁 받아와갖고 좋다고 그러는데 까보니까 종자가 하나도 안 생겼어. 종자가 다 쭉쭉이에요. 근데 노인네들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아. 종자가 얼마나 작은지. 근데 그 종자들이 그렇게 작으니까 사막에서 한 2시간만 있으면 다 말라 죽어요. 이 소금이죠. 이게 다 소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종자를 받아다가 제가 이렇게 양묘를 해서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몽골에 지금은 이 나무가 세계 최초로 양묘가 돼갖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양묘를 한 그 토레 포플러인데 어릴 때는 보드나무 잎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파리가 자라다가 나중에는 포플라 나무처럼 커져요. 여기가 이제 중국의 그 천연님이에요. 잣나무 천연님. 여러분 잣나무 천연님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잣나무 천연님인데 여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잣나무 천연님이 어떤지 굉장히 저 궁금했어요. 근데 이렇게 활엽수와 엄청나게 같이 섞여 있었어요. 이쪽에 보시면 누런 게 다 자작나무예요. 여기도 자작나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생태계 천이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잡풀이 막 들어와갖고 크다가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나무가 남고 나무가 점점 커서 숲이 되는데 숲이 저끼리 어깨동무해서 다른 나무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자라갖고 이제 한참 자라면 밑에 음수가 들어오고 음수가 들어와서 그 양수를 이기고 올라갔을 때 걔네들이 이제 올드브러스 스테이지인데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음수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양수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음수가 끝까지 그 숲을 지킨다. 예를 들어 전나무가 음수잖아요. 맨 마지막에 전나무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뭐 버드나무라든가 다른 짜장나무라든가 이런 양수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계속 그 종을 유지해서 그걸 극성상이라고 배웠죠.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는 이론을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음수가 극성상처럼 이제 맨 마지막에 음수가 우세목이 돼갖고 숲을 이뤘지만 그 음수가 죽을 때 그냥 하나씩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바람이 한번 태풍이 불거나 그럴 때 300년 이상 된 잣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3,000평이 그냥 한꺼번에 넘어갈 수도 있고 500평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확 그 개방이 되니까 그 밑에 있던 그 밑에 공간이 딱 생기면 거기에 자작나무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왕창. 그 자작나무가 한 50년, 60년 이렇게 크다 나면 그 밑에 청설모가 돌아다니면서 잣나무 종자를 또 물어다가 감춰요. 그래서 그 중에 3%가 발화가 돼서 잣나무 숲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 잣나무는 맨 처음에 자작나무 밑에서 180여 년을 꽃을 한 번도 못 펴요. 그래서 그냥 똑바로 처음에는 30cm 자라는데 30년이 걸리기도 해요. 게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나무 형태를 갖추면은 평균 18cm 정도씩 자라요. 1년에. 그래서 180년 정도 크면은 이제 그 꼭대기 있는 자작나무 같은 양수를 이기고 얘네가 꽃을 피워요. 180년. 엄청난 시간이죠. 그렇게 잣나무가 지독한 나무예요. 그런 나무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 산에다가 잣 따려고 막 갖다 심어놨죠. 근데 그 총설모의 천적이 맹금류인데 맹금류를 다 잡아버린 거야. 그리고 총설모는 자기 천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퍼졌어요. 총설모가 원산에. 그리고 잣을 따다가 갖다 여기저기 다 퍼묻어 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퍼묻어 놓아요. 우리 잣 수확하는 거 한 75%를 잣을 총설모가 먹어치웠어요. 근데 그걸 다 땅을 파고 거기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100알을 심으면은 75알은 총설모가 찾아먹고 25알 정도는 다른 놈들이 훔쳐먹고 한 5알 중에 3알 정도가 발화되고 2알 정도는 뭐 어떻게 되고 손실되고 그렇다래요. 그래서 한 3%가 잣나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런 여기 이렇게 이제 자작나무가 잔뜩 나오는 여기에 이제 밑에 총설모 갖다 심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잣나무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그 이론을 패치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누더기 갱신. 우리가 옷 기워 입듯이 한 군데가 뻥 뚫리고 해갖고 이게 잣나무가 다시 갱신이 됐는데 거기에 항상 양수가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이거는 대단한 이론인데 중국에서 이런 이론이 개발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손대지 않은 천연 잣나무 숲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나무를 300년 이상 된 나무를 잘라서 1m씩 다 잘라갖고 연륜 분석을 해요. 하나하나. 그러면 몇백 년 동안 이게 큰 이 모양이 다 나와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나무 연륜 자료가 있으면요, 100년 이상 된 나무 연륜 자료를 나무 연륜 은행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그 모든 자료를 이제 그 은행에다 보관하는데 거기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100년 이상 된 나무 연륜 자료를 제공을 하면은 거기 회원이 돼서 그 은행에 있는 모든 전 세계의 연륜 자료를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해갖고 그 자료를 제공한 거죠. 근데 하여튼 대단한 연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업계에서 이 임경빈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조리막 교과서를 쓴 분인데 이 잣나무가 분지가 된다.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서 큰다. 두 가닥 세 가닥 내가 큰다는 그런 이론을 이 양반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우리 잣나무 어디든 가보면 다 네 가닥 다섯 가닥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이 잣나무는 원래 그 본성이 이렇게 갈라지는 분지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교과서를 썼는데 천연님을 가보셨더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천연님 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아주 외대로 쫙쫙 잘 컸죠. 근데 사람이 인공 조림하고 한 건 가보면 다 분지가 돼 있어요. 왜 분지가 되냐? 잣을 따려고 순을 꺾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맨 꼭대기 정화가 꺾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분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8m에서 분지가 되고 중국은 한평균 6m에서 분지가 되더라고요. 참옥 현상이라는 이게 여러 갈래잖아요. 여기도 몇 갈래죠. 이거를 원래 잣나무의 특성이라고 임경빈 교수가 했는데 그는 잘못된 이론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 강원도 전형적인 잣나무 숲인데요. 이 건너편은 활엽수, 여기는 잣나무 숲. 근데 잣나무를 심을 때는 여기는 아주 각이 딱 지게 반듯하게 경계가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게 80년, 90년 되다 나니까 경계가 모호해졌죠. 그 중간에도 뭐 다른 활엽수도 좀 들어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긴 했는데 이 활엽수 모습하고 많이 틀리죠. 저는 잣나무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잣나무를 우리가 인공조림해서 키웠는데 이런 건 뭐 직경이 1m 이상 돼요. 한 80년 된 건데 그 숲에 이렇게 뽕나무와 삼뽕나무가 많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잣나무가 천연님이 가서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쓰러지면은 그 옆에 공간이 나오니까 여러 잡목들이 막 나오죠. 그 밑에는 또 이렇게 음수들이 밑에서 버티면서 이제 자라 올라갑니다. 이게 숲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국의 그 잣나무 천연님 지역을 가보면 이렇게 분지가 형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오목한 곳에는 이렇게 물이 항상 고여 있더라고요. 이상해. 아주 오목한 곳은 다 물이 고여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오목하니까 물이 고이는 거지 그게 뭐 이상하냐. 여기 사람들은 이상한 걸 몰라요. 다 당연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잣나무 숲에 들어가 보면은 잣나무를 벌채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특이한 종들이 이게 뭔 나무죠? 산겨룹나무, 벌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흔해 빠지게 많고요. 이게 뭐죠? 가시오갈피죠. 가시오갈피가 완전히 빽빽하게 나와요. 이게 잣나무 벌채만 하면 얘네가 나와갖고 사람이 다니지는 못해요. 가시에 찔려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게 가시오갈피가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여기 가고를 한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가시오갈피가 꽤 인기 있을 때예요. 이게 무지개 비싼 나무다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껴. 믿지도 않아. 너무 흔하고 이게 아주 그냥 거기에서는 완전 잡초 중에서 아주 귀찮은 잡초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님에 가니까 이렇게 귀한 자원들이 많더라고요. 삼이 나오는데 이게 뇌두예요. 삼의 뇌두인데 이게 내 키보다 더 커요. 삼이. 근데 마른 삼인데 이 몸통 보세요 얼마나. 근데 이게 가격을 물어보니까 한 30만 원밖에 안 해. 근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삼이 러시아 지역, 중국 동북부 지역 이런데 있는 거예요. 삼이 엄청난. 이거는 백두산에서 장백산에서 겠다는 삼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때 3만 원 줬나? 샀어요. 이렇게 키우더라고. 산을 다 까고 그 비둘기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여기 나무로 갖다 이렇게 비움방처럼 이렇게 해씌우고 이렇게 키워요. 이건 독일 택벌 얘기. 이 택벌이라는 것은 벌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고급화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무 한 대 한 대를 선택해서 한 대만 벌채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 5헥타면 5헥타를 싹 베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대 찾아서 벌채해내는 그 방법이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적어도 한 200년 이상 잘 키운 나무들 그거나 이게 가능하지. 우리나라 같은 데서 나무 한 대씩 뽑아낸다면 다 자선 사업하는 거죠. 근데 독일에서도 택벌림을 하긴 하는데 이 나무가 엄청난 값어치를 갖기 전에는 그런 택벌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잣나무, 낙엽선 가지고 택벌 작업을 해? 미친 짓이죠. 그래서 택벌 작업을 하려면 그 나무 한 대 가격이 정말 적어도 수백만 원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제 주장은 나무 한 대 1억 원 이상 하는 그런 고급재 나무를 키워야 된다. 그런 활엽수를 해야 되지 이런 침엽수는 아니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가격 차이는요 30배입니다. 그래서 잣나무, 낙엽선 가지고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예를 들어서 절천나무나 무슨 닭달나무나 자작나무나 이런 활엽수하고 될 수가 없어요. 소나무가 100원 할 때 느티나무는 3,000원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다가 활엽수를 심어야 되는데 활엽수를 심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침엽수만 심는 거예요. 그리고 벌채하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에요. 근데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몽땅 베어내는 대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 혼자 목소리 갖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벌채해내는데 이게 다 침엽수잖아요. 독일이 이목 선진국이라고 우리 선배들은 독일 갔다 오면 기가 퍽 죽어 갖고 와요. 일본 갔다 와도 그러고. 근데 저는 가보고 콧방귀를 끄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돈 들여서 숲을 망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가뭄비를 엄청나게 좋은 나무 생각하는데 독일 가뭄비 이게 독일을 망치는 나무예요. 근데 이런 나무들도 이렇게 큰 나무들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작은 나무들은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벌채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독일 가뭄비를 줄이고 활엽수를 자꾸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독일 가뭄비 쫙 심어놓고 그거 벌채 딱 한 다음에 초지 만들어서 짐승 키우고 이 생태적인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제 바꾸고 가고 있는 거죠.
이 일본 스키 히노키 가지고 온 산을 아주 그냥 너무 반듯반듯하게 우리 밭처럼 만들어 놓고 키우죠.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조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화전을 읽었던 곳을 이제 조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잣나무 있는 곳은 여기 옛날에 밭이었던 곳이에요. 근데 낙엽송을 심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잣나무나 낙엽송 인공 조림을 한 곳은 다 옛날에 밭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사가지고 산에다 뭘 하려고 할 때 이런 인공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잣나무 밭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흙이 좋겠구나. 여기다 뭐 산채 재배를 하고 뭘 해도 쉽죠. 근데 이런 곳은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어도 여기다 밭을 읽을 수 없어. 돌멩이가 너무 많고 해서 그랬던 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이 많은 산일수록 살이 좋은 산입니다. 우리 원창골에 올라가면서 보면 왼쪽 산이 이렇게 이게 이제 패치 형태죠. 근데 노란 건 낙엽송, 뭐 고무티티한 거는 뭐 소나무나 잣나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추천 근교의 이 산 모양이 얼마나 보기 싫어요. 옛날에 개 털 벗을 때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관 시업을 한다 해서 경관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임업하는 사람들이 이 경계를 불분명하게 막 뒤를 파놓는 그런 시업도 합니다 요즘은. 근데 우리가 이거는 시급하게 고쳐야 돼요. 도시 경관을 유지하려면 이걸 바꿔야죠. 이건 인공조림한 게 일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상으로 벌채하고 거기에다가 직파조림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이 이래요. 멀리서 보면 이 녹색을 띈 곳은 잣나무숲이거든요. 그다음에 요 연두색 나오는 건 낙엽성. 그 낙엽성 있는 지역은 옛날 사유지 여기 마을이 있었어요. 요 밑에는 학교도 있었고요. 이게 다 옛날에 이 밭에 먹던 자리예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요런 데가 살이 좋아. 그래서 여기다는 뭘 하기가 쉬워요. 근데 손을 댈 때 만약에 산을 갖고 계신 분이 여기다 뭘 하려고 할 때는 섣불리 가서 막 손을 대지 말아요. 이게 꽉 차 있어서 수간이 울패가 돼 있어서 밑에 잡풀이 못 들어와요. 그럴 때 그거를 열어주면은 바로 그때 뭘 심어서 군락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잡풀이 들어와도 버텨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손을 대야지. 괜히 할 계획도 없으면서 간벌부터 해놓는다고 간벌을 해놓으면 잡풀 잡목이 잔뜩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말하고 좀 쉴게요. 우리가 지금 잣나무, 낙엽성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벌채를 하고 나무를 또 심고 해요. 근데 나무 1헥타 조림하는데요. 687만 원인가 같은데요. 1헥타 조림하는데. 근데 1헥타 벌채를 해서 산주가 받는 돈은요 50만 원에서 200만 원. 근데 그 산주가 벌채를 하는 이유는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나무 심는데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대주니까.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 다음에 나무 심어놓고 가만 놔두면 되나요? 또 가꾸기 해야죠. 간벌해야죠. 가지치기 해야죠. 그럼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1헥타당. 그 국가에서 1헥타 가꾸는데 1,500만 원을 투입하면서 산주 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득 얻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할까요?
일자리 만들고 우리 목재 산업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저 그래서 이거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면서 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 기능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공익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그 나무를 그렇게 베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베갖고 또 키워서 벌채하는데 30년이 걸린다 그러면 30년 동안 벌채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그 사주에게 2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나무 베지 말고 그 나무를 유지하고 그 밑에다가 음수를 심자. 나무 심는 건 하자 이거지. 지금 있는 나무들은 값어치가 없으니까 음수를 심으면은 음수들은 다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음나무라 층층나무라 이런 음지에서 버티는 나무들을 심으면 되거든요. 그런 걸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